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둘러싼 여야 갈등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 야당의 핵심 브레인, 전략통으로 대표적으로 꼽히죠. 박형준 동아대 교수와 정치 현안에 대해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제가 이제 앞서서 박형준 동아대 교수라고 소개했는데 앞서서 지난 총선 때는 공동 선대위원장도 역임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최근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는데 원 밖에서 좀 조망해 보니까 현재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한마디로 이 민주주의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상식과 합리 그리고 법치에 기반을 둬야 되고 특히 정치가 그 이성적인 토론을 통해서 뭔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를 위한 타협을 하는 정치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오로지 편가르기만 있고 또 일방의 논리만 강제하려고 하는 이런 그 모습들, 특히 국정을 책임진 쪽에서 이 국민을 통합하고 이 국론 분열을 치유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도 진영의 논리에 입각해서 이 국정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요. 특히 이번에 그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사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검찰 제도를 87년 이전으로 돌리는 사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국정의 책임자 국정에 있어서는 그 동반자는 여당과 야당인데 야당의 책임보다 여당의 책임 부분을 좀 강조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이번 주에는 원래 어제는 행정법원에서 그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에 대한 그 집행정지 그 신문이 열렸고 오늘은 또 감찰위원회가 열리고 또 내일은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여기에 관심이 폭증이 됐었는데. 당장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가 주례 회동을 했고요. 또 오늘 오전에는 정 총리하고 추미애 장관이 10분간 독대를 했고요. 또 그 이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추미애 장관과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시선이 이제 대통령과 총리, 추미애 장관한테 좀 쏠리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감찰위원회에서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법원에 가든 징계위에 가든 달라질 사안이 아니죠. 우선 감찰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것이고 감찰관이 하지 않고 감찰 담당관이 했다는 것도 문제고 법무부가 규정을 바꿔서 이 감찰의 의무 규정을 바꾼 것도 문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직무배제를 함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그 반론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런 이유로 지금 감찰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제 사실 그 감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인 전문가들이 모임에서의 결론인데 그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법원의 결론이나 또는 정상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다면 징계위 결론이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애초부터 이거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죠. 직무배제라고 하는 과수를 둔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이것이 가져온 파장이 워낙 크고 또 대통령 지지율도 흔들리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이제는 생각하는 행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제 제가 이제 시기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월화 수요일에 있는 주요 일정에 앞서서 어제는 대통령과 총리가 이제 만났고 오늘은 또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이제 면담했다고 그래서요. 근데 어제는 대통령이 그 총리를 만났는데 총리가 대통령에게 그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현상에 대한 진단을 하면서 윤 총장의 자진 사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근데 제가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지금 만났다고 합니다. 화상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요. 어떤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감찰위원회나 법원에서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면 그 책임을 추 장관이 안 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지금 국정을 정상화하거나 대통령에게 쏠리는 이 책임 문제를 어떻게 만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감찰위원회는 권고만 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효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죠. 효력이야 징계위원회에서 효력을 발휘하겠지만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다 임명하는 직이고 그럼 법무부 장관에서 뜻에 따라서 징계는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감찰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정당성을 기본적으로 잃은 것이죠.
예.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요. 어제 대통령과 총리가 정례 주례 회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 앞서서 정세균 총리가 추미애 장관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만나자 해서 10분간 독대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1시간여 지난 화상 국무회의가 끝난 다음에 추미애 장관의 차량이 청와대로 들어갔다.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하고 면담했다는 내용인데 그럼 내일 지금 주목이 됐던 것이 검찰 징계위원회였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하루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이런 지금 되게 긴박하게 지금 움직이는 거로 보입니다. 인물들의 움직임을 본다면요. 네네. 그럼 징계위원회가 안 열릴 가능성도 진단하십니까? 저는 징계위원회가 안 열린다 그러면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예. 추미애 장관이 그 물러나는 수순을 취한다 이렇게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윤석열 총장도 자진 사퇴해라 이런 요구잖아요. 근데 그건 자진이 아니죠. 네. 타진 사퇴죠. 그런 면에서 이 그 윤석열 총장의 문제는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담화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또 지금 정 총리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쌍방과실이 아니에요. 일방과실이지. 이것은 그 사안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을 또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을 무리하게 직무배제의 요건으로 삼아서 이 징계를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대충 뭐 쌍방과실 문제로 해서 양쪽을 다 물러나게 하는 이런 방식의 그 문제 해결 방법은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 법무부에서는 장관이 대통령하고 총리에게 현재 상황, 그 윤석열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서 지금 징계라든지 이걸 앞두고 나서 상황 보고를 했다는 것이 사퇴 논의는 없었다고 법무부에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그 얘기는 지금 박형준 교수가 지금 진단하고 있는 현재 어떤 추미애 윤석열 총장 간의 어떤 충돌 상황에 대해서 좀 잘못된 진단이 아닐까요? 아니, 제 진단은 네. 제 객관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 바람직한가?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전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뭔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대통령께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하도록 보고가 올라가고 있는가? 이것은 대한민국 이 법조계 전체의 절대 다수가 네. 법치를 흔들 사안이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가 온당치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행정법원에서 오늘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대통령이나 이 국정에 주는 부담은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를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미룰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그 이야기하는 거에 보면은요. 그 최근에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이후에 어제는 대검 그러니까 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까지도 윤석열 그 추미애 장관한테 한 발 물러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 검찰의 모든 지청까지 하나도 빠진 곳 없이 동일한 목소리를 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대적인 어떤 큰 명제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건 동의하시죠? 예. 그런 상황에서 검찰의 지금 일사불란한 움직임은 어떤 시대적인 어떤 검찰 요구랑은 또 궤를 달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치고 검찰 개혁의 본령이 첫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고요. 예. 두 번째는 검찰권의 남용 또는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인데 지금 이 정권이 추구하고 있는 검찰 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기본부터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왜 무리하게 이렇게 직무배제를 하느냐. 사실은 검찰이 지금 정권 핵심을 향한 수사의 칼을 굉장히 날카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원래 공직자의 임무로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죽은 권력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예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그 수장을 지금 직무배제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 또는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정권적 차원의 통제를 검찰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위배할 소지가 굉장히 큰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검찰권이 너무 과잉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혁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을 다른 공무원들하고 또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치를 지키는 두 개의 기둥이 하나는 검찰이고 하나는 사법부인데 그 검찰을 이 입장에서 법치주의를 파기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들이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것을 검찰 개혁에 반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맞지 않는 얘기다.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법무 검찰 개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검찰도 당연히 공적 영역의 대표적인 기관이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 검찰이 다른 기관, 권력 기관을 절대 다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치적 중립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검찰이 그동안에 해왔었던 수사 관행이라는 부분에서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도 현재 그 문재인 정부 아래서 살아있는 잠깐만. 권력. 왜 하필이면 그러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그렇게 하느냐고요. 그것이 지금 역대 검찰이 87년 이후에 모든 정권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고 그것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게 정권의 공식적인 항상 메시지였어요. 오직 이 정권만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지적하신 게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것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라든지요. 지금 최근에는 이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에 대한 사건이었는데 그 관련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징계 사유가 됐던 것이 그 감찰 문제라든지요, 뭐 불법 사찰,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 그 감찰은 이미 그 감찰 과정 자체가 정당치 않다. 우리 검찰청법에 보면 감찰은 감찰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감찰관을 우회해서 지금 감찰 담당관이 감찰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감찰위원회에서도 법무부 이 감찰위원회에서도 그것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또 그 내용을 갖고 직무배제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불법 사찰 문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공판을 위해서 수집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에는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불법적인 사찰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과연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려고 하는 요건이 되느냐 이 문제를 따져줘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감찰위원회에서는 여튼간에 그 징계 사유가 됐던 것에 대한 고지를 안 했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감찰위원회에서는 효력이 권고에만 있는 효력을 내는 기관이지만 자문기관이지만 그렇게 냈다는 내용에서 한번 이야기를 멈춰보고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과연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면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선 유력 주자들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 국민의힘 주자들 현직 의원이든 전직 의원이든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른바 3명의 그 유력한 후보 쪽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할 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씁쓸한 일이죠. 씁쓸한 일이지만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을 그렇게 대선 주자로 부각시킨 것은 추미애 장관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정권 사람들이 사실 키우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야당 후보가 지금 별로 그렇게 그 강력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권력이 그런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장악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 여론이 또 정권의 폭주에 대한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그 여론이 사실 윤석열 총장한테 몰리는 거죠.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그런데 최근에 그 한 여론조사에서 그 내년에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부산시장 그 후보 여론조사에서 박형준 교수가 높은 지지를 받았던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부산시장 출마하는 거 맞습니까?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러면서 이 박 교수께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선거에서는 확장성을 보여주는 선거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그럼 부산시장, 서울시장에서 확장성은 뭡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대안 세력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호감의 벽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 비호감의 벽을 뚫어내는 선거를 다음 보궐선거에서 해줘야 그다음 정권 창출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보수층 지지뿐만이 아니라 중도층까지 지지를 폭넓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이 서울과 부산의 양쪽에서 다 시장 후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국민의힘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네. 분석을 해봤더니 서울과 부산 시민 상대로 최적의 시장 네. 가상 모델을 해봤더니 정권 심판론보다는 인물 선거론에 주목해야 된다. 네. 정권 심판론이 40%, 인물 선거론이 60이랍니다. 바로 그 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인물이라는 게 상징성이잖아요. 그 상징성이 두 가지 상징성이 있는 건데 그런 확장성, 그다음에 호감도 이런 부분에서의 확장성과 호감도가 있는 인물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능력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도덕성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보니까 부산에서 그 박형준 교수가 진중권 전 교수하고 같이 네. 두 분이 같이 뭐 자리를 마련했는데 요새 가덕도 신공항이 여권이든 야권이든 지금 선거 이슈가 어떻게 선거 이슈로 작용할지 궁금한데 네. 진중권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거대한 국책 사업이 그때그때 정치적 수단으로 왜곡된다. 경제 논리가 배제된 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 작용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 거로 우선 보십니까? 부산의 경우에는 찬반으로 갈린 게 아니고요. 예. 여야가 다 이 가덕도 공항에 대한 30년 된 수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쟁점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덕도 공항 문제는 서울에서는 그 공항을 짓는 경제성만을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물류 허브 공항이 지금 인천 영종도 말고 남부권에도 하나 있어야 그것이 대한민국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 물류 허브 공항을 하자는 거거든요. 부산에서 지난 2010년 이후에 그 여객 수요가 국내선 수요가 는 게 아닙니다. 국제선 수요가 폭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물류 허브를 통해서 산업과 또 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크게 하는 물류 허브 공항을 지금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지역 발전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는 균형 발전의 시각에서도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박형준 교수가 최근 인터뷰에서 보니까 그 서울에서는 지방이 안 보이더라. 예. 진단한 어떤 현실 진단이 아마 거기에 녹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형준 교수와 인터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